자, 안녕하세요. 10월 19일 금융경제 이슈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열심히 한번 달려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사전에 말씀드리면 제가 기존에 우리은행 그 면접 특강 하면서 100분 되면은 금융이슈 진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뭐 한참 못 미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제가 조금 더 일찍 좋은 내용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신 거를 한번 도움을 드리고, 이번에 이제 면접 보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면접 영상 계속 업로드 하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같이 준비하고 질문 사항들 남겨주시면 질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주에 스트리밍 한번 진행할 테니까 거기에서 이제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10월 19일, 자, 이번 주 한 주 한 주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겠죠. 지금 뭐 면접이 있든 자소서가 떨어졌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할 거를 하면 돼요. 그리고 그 계속 얘기하지만 한 부분에 그 집중을 하는 건 좋지만 지금은 조금 그 다각화 전략을 써야 될 시기고, 대부분 지금 학생들이 내가 가야 되는 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을 건데, 내가 지금 처음 선택한 진로가 그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런 친구들한테는 좀 더 다른 시각, 다른 생각에서 내가 여지껏 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한 눈을 돌리는 것도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 지금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그 촉박해 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하나씩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기사예요. 계속 나온 얘기지만 신용대출 쓴 사람 절반은 1등급. 이게 무슨 말이냐 볼까요? 은행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의 절반은 신용등급 1등급으로 나타났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제가 계속 지금 설명을 드렸죠. 이상하잖아요. 원래 우리가 대부분 여기 보면 신용대출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도 여러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신용대출은 뭐냐면 내 신용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내 신용으로 받으려면 일단 대부분 직장에 대부분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럼 직장이 있어도 뭐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냐, 대기업에 다니냐, 아니면 고소득 전문직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신용대출 한도가 달라져요. 그럼 한도가 달라진다는 건 뭐예요? 똑같은 조건이지만 똑같은 신용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A라는 사람은 3천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B라는 사람은 뭐 1억이 넘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개인의 신용을 담보로 해서 하는 건데, 대부분 신용대출에 대부분 신용대출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거는 신용등급이죠. 신용등급. 신용등급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신용을 깨끗하게 유지했느냐. 이거는 꼭 깨끗하게 유지했다는 게 아니라 금융권에서 이제 평가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한 번도 안 받았던 분들보다 대출을 잘 받고 뭐예요? 잘 갚어. 연체 없이. 그런 사람들이 신용등급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취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려면 신용등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출을 받으려면. 이게 여러분들의 금융 관련된 금융 스펙이라고 어떻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금융 스펙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은행들마다 조금씩은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신용대출을 지금 받는 사람 절반이 신용등급 1등급이라는 건데, 이거 왜 중요한 거냐.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지금 사람들이 대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인드들 자체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뭐냐면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굉장히 무섭고, 예를 들어서 내 집 마련을 하더라도 대출이 하나 없이 사는 거를 굉장히 막 최고라고 그랬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바보라는 소리 들어. 왜냐? 금리 자체가 워낙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상환 능력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대출을 충분히 활용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한 일으키는 거죠. 그게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투자와 마인드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변하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도 이거를 많이 이용한다. 그래서 계속 끊이지 않고 제가 얘기하는 게 B2 영끌. 이것들을 왜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대출을 받는 금액 그리고 내는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은 기대 차익이, 시세 차익이나 기대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신용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대출도 종류가 많이 있구나. 근데 신용대출은 오로지 나의 신용으로 인해서 대출을 일으키는 건데, 그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내가 어디 취업을 했느냐, 그리고 전문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1등급인 사람들이 많이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투자에 대한 마인드나 그 생각들이 많이 다른 사람들, 즉
그런 사람들이 신용대출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지금 더 많이 받는 상황이다. 그게 시장의 지금 방향성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나이스 평가 정보에서 최근 5년간 이런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646만 명 중에 48%가 신용등급 1등급이었다. 그래서 지금, 신용등급 1등급, 즉 신용 건전성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받아서 그 돈을 안 쓰더라도 갖고 있던가, 아니면 갖고 그 돈을 받아서 피투를 하고 있다. 뭐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등급, 3등급 이렇고요. 그러니까 고신용자, 한마디로 신용등급이 지금 1단계부터 아마 6단계까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등급 중에 1에서 3등급이면 이제 고신용자, 신용이 좋은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78%. 와, 그러니까 는 거죠. 은행의 대출 심사나 관리 기준을 알지 못해 고신용자가 늘어난 사유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전 국민 신용 등급이 상승하는 추세래요. 그리고 실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뭐예요? 기준금리가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모든 금리의 지표로 쓰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몇 프로예요? 지금 0.5%예요. 그리고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뜻하는 코픽스, 이런 용어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코픽스도 2019년 이렇게 상승했으나 최근에 이렇게 내려온 거고요. 그래서 자, 이 국회의원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용대출 옥죄기는 지금 신용대출을 줄이고 있다고 했죠. 제가 계속해서 금융당국에서 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은행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신용대출 옥죄기는 고신용자뿐 아니라 중저신용자를 비롯한 은행 고객 전반에 규제를 가한 셈. 그러니까 각 국회의원별로 생각하는 게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맞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받아들이는 건데, 이 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금융당국에서 무리하게 신용대출 해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고신용자들이 이제 더 이상 못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중신용자, 그리고 신용이 안 좋은 저신용자들도 돈이 필요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못 받으니까 그분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왜 그러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래서 최근 금융당국은 고신용자의 신용대출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려를 포함하며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을 마련한 바 있다. 이거 제가 계속 며칠 내내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일부 은행은 뭐예요? 비대면 신용대출까지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죠. 예를 보면 하나은행 원큐대출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한도를 지금 축소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계부채 관리를 하는 이유는 돈을 못 갚아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건데, 이거는 결국 그냥 금융당국에서 대출 옥죄기를 하는 거는 지금 상환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규제를 하겠다는 건데, 이런 규제가 어떠한 의미가 있냐, 중신용자나 저신용자들한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지금 우리가 일으키면서 이금융권으로 가는 중신용자나 저신용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큰 리스크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피니언을 하거나 아니면 면접을 준비하면서 이 내용이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이 내용 그리고 다른 내용, 이렇게 양방향으로 생각해서 최대한 우리가 유연하게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외우기 싫어도 저랑 같이 하면 계속 들으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이건 뭘까요? 주식 환불 방법 중 빅히트. 이거 여러분 혹시 해본 친구 있나요? 요즘에 공모주 청약이 엄청 인기가 많은데 빅히트에 지금 4천억이 물렸어요. 근데 이거 뭐냐면, 빅히트 아시죠? BTS. BTS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주가가 상장 직후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주식 투자 대열에 합류한 개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한 달 내에 추가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며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래서 쭉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지금 아마 대학생들 중에서 투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SK 바이오팜이나 뭐 계속 지금 요즘에 올해 상반기에 청약 공모주가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청약 공모주 무조건 되기만 하면 따상 더블로 그 시세 차익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그 이상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한창이었는데, 이 BTS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상징적인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BTS 인기가 대단한데, 지금 빅히트에 투자했다는 거는 BTS에 대부분 투자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청약 공모주나 그 주식을 하게 되면은 지금 있는 기대치보다 앞으로 예상, 앞으로의 가치를 보고 지금 투자한다는 건데 앞으로 BTS가 더 잘 나갈 수도 있죠. 근데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이 냉정하게 보기에는 약간의 거품도 있다고 느꼈던 거고 BTS 병역 문제도 그렇고 많은 알뜰한 이슈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다가 아니지만 아무튼 이러한 이슈가 있었고 그냥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될 거는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거는 뭐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또 뭐 모두가 다 중요하겠지만 어떠한 분석이 절대적으로 맞다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투자를 하기 전에 조금 더 신중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자금이 들어간 거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BTS 그냥 이거 하나만 보고 청약 공모주는 무조건 오른다 이런 생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융권에 가게 된다면 이러한 고객들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러한 고객들한테 여러분들이 어떻게 무언가 설명을 해줘서 내가 지금 판매하는 상품과 어떻게 연계성을 찾아서 이것들을 영업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 시점에서 한번 보시고요. 자, 세 번째 뭐예요? 1년 새 8천억 원 늘었다. 뭐예요? 보험 대출이 늘었대요. 그러니까 보험도 여러분 생각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뭐 보험 나 안 다쳐서 뭐 안 들어 뭐 그게 아니에요. 요즘은 보험 상품도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툴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보험을 활용해서 지금 대출이 굉장히 늘었다는 거예요. 그럼 보험을 활용해서 어떻게 늘었어? 지금 보시면 고연령자 비중이 있어서 좀 대출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죠. 자, 코로나19로 생활고 영향으로 중노년층이 보험 해지 위험을 감수하고 끌어다 쓴 약관 대출, 보험은 대부분 약관 대출이죠. 약관 대출 규모가 1년 사이에 8천억 이상 늘었대요. 엄청 늘었네요. 와, 연령대로 보면은 50대가 전체 약관 대출의 37.8%, 60, 70대가 이렇게 썼대요. 약관 대출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가입한 보험 있잖아요. 그 보험의 해약환급금 일부를 가져다 쓰는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통장에 있는 은행 통장에 있는 그 통장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잖아요. 청약 통장 빼고. 근데 보험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약관 대출이라고 해요. 근데 이미 낸 보험금을 담보로 잡기 때문에 은행에서보다 돈은 빌리기 쉬워요, 낮아요? 쉬워요. 그리고 하지만 금리가 높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까 B2 영끌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런 것도 B2의 한 그 분야로 보면 된다는 거죠. 왜? B2가 꼭 남의 돈만을 쓰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지금 보험 상품에 넣어놨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투자해야 돼. 그럼 이 약관 대출을 토대로 해서 이걸 끌어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사는 B2가 아니라 정말 50대부터 60대, 70대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생활고를 겪는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자영업이 안 돼서 또 내 사업이 안 돼서 굉장히 속상한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금융당국에서 이러한 신용대출을 옥죄거나 이렇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럼 결국 보험 대출을 내가 있는 보험을 활용해서 대출 한번 받아보자. 근데 은행에서보다 절차가 간편해. 근데 금리는 높아. 근데 이러한 분들한테 당장 생활을 해야 되는 분들한테 금리가 약간 더 높은 건 지금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지금 내가 당장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보험계약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많이 늘고 있다. 보험계약 대출이 늘면 누가 좋아요? 보험회사가 좋겠죠. 보험회사는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대출은 금리가 높은 데다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면 보험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찾는 대출 수단 중 하나가 된다.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보면 눈에 띄는 대목은 전체 약관 대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험회사 약관 대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래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중년층, 노년층은 오히려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에 대한 해석을 굉장히 다각도로 할 수 있지만 쉽게 우리가 설명을 해본다면 보험회사에서 지금 현재 방향성은 약관 대출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 안에서도 중노년층 50대 이상 규모를 보니까 이러한 분들이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그리고 하루하루 이제 먹고 살기 힘드신 분들이 당장 쓸 데가 없으니까 일단 이 내 보험 계약을 갖고 가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중노년층은 규모가 늘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향성을 지금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기사를 단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지금 제가 설명한 은행권에 관련된 실용대출과 맞물려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기르셔야 돼요. 반드시. 자, 그래서 50대 이상은 일반적으로 퇴직 후 재취업이나 노후를 준비하는 연령대라며
해지 위험성까지 안고서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끌었을 정도로 어려움이 큰 현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현재 지금 코로나19가 주는 타격이 굉장히 심하구나. 우리가 지금 취업 공부만 하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 부모님들 굉장히 힘드실 거고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드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어서 이제 뭐 밥 먹으러 가고 뭐 술 한 잔씩 하더라도 오히려 좀 작은 데 가서 그런 분들한테 뭐 어차피 우리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소상공인이나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좀 그분들한테도 힘이 되고 우리가 먹는 것들이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밖에 나가서 잘은 먹지는 않지만 지금 왠지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뭐 다 좋죠. 근데 그런 회사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건 한번 얘기해봤어요. 우리 뭐 서로 어차피 다 돕고 사는 사회고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하나 먹어도 아주머니 할머니도 있는데 가서 하나 먹어주는 것들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네 번째, 소문만 무성한 24번째 부동산 대책. 이번엔 규제 완화 단계가.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들 일부러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까지 현 정권 들어서 부동산 규제에 관련된 대책이 한 23번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임대차 3법이라 뭐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나서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뭐냐면 실거주를 해야 될 사람들이 실거주를 해야 될 서민들이 갈 데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전세를 보고 있는데 줄을 서서 추첨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오늘 또 한번 얘기하지만 현재 여러분들 집에서 따뜻하게 밥 먹고 살고 있는 거를 부모님한테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특히 서울에서 지금 여러분들 수도권에서 살고 있다면 왜 부모님들이 그렇게 힘들게 지금 이루신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 부동산 대책은 지금 정부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안정화를 시키지를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혼탁한 시장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24번째 대책을 지금 필요성을 시사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러한 부동산 그 대책에 대해서 조금 냉랭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거는 설명 안 하고 일단 요런 방향성이다. 그리고 제가 전 영상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왜 그럴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괜찮을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막 대책이나 그런 것들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현재 부동산 흐름에 대한 흐름 그런 것들을 한번 익혀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오늘은 이런 거 갖고 와봤어요. 이제 뭐 금융권에 관련된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그 얘기를 재밌게 그냥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은퇴후 빵집 차릴까 이런 거 많잖아요. 작년 2천 곳이 문 닫았대요. 와, 여기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뭐 유통이나 이제 이런 데 취업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통계도 한번 잘 봐요. 빵집과 치킨, 커피숍. 그러니까 대부분 은퇴를 하고 나서 많이 우리가 창업을 하는 거잖아요. 베이커리 전문점은 15%, 치킨 17.6%, 커피 21.6%. 그러니까 지금 은퇴하고 대부분 커피 전문점을 많이 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20대도 창업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커피 창업 그 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건 좋은데 이러한 시장 조사를 꼼꼼하게 해보면 좋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베이커리 전문점 창업 매장은 점점 지금 뭐예요? 감소하고 있고 폐업 매장은 지금 저도 뭐 이거는 이렇게 구체화된 건 처음 봤네요. 자, 서울 도봉구에 A씨는 은퇴하고 노는이 빵집이나 차려보자. 이거 보세요. 은퇴하고 노는이 차려보자 해서 베이커리를 열었다가 지난달 사업을 접었어요. 왜냐? 5분 거리에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전문점만 2곳이 있고 이렇다 할 시그니처 빵도 없었어. 그러니까 시그니처 빵이 없었다는 건 뭐예요? 은퇴하고 노는 빵집을 차려보자.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없겠죠. 준비를 제대로 못한 거죠. 준비를 해도 힘든데. 그러니까 당연히 손님들의 발길이 점점 줄어들었다. 자, KB 경영연구소가 18편에 국내 베이커리 시장 동향과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커리 전문점의 수익률이 그러니까 베이커리 전문점 수익률이 커피숍이나 치킨집보다 떨어졌대요. 보고서에 따르면 더 낮은 수준이고 영업이익률도 적었고 심각하네요. 그쵸?
자, 뭐 이 기사 뭐 이게 끝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고객들이 여러분 은행으로 오게 되고 증권사로 가게 되고 보험회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은퇴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은퇴를 준비해야 되려면 여지껏 현재 본인들이 모은 돈이나 이제 그거 갖고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은행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자 하는 기업금융에 뭘 도와줘야 될까? 그런 거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러한 서민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 뭐가 있고, 이러한 대출을 조금 더 유리하게 받으려면 어디를 활용해야 될까? 그 중에 하나가 대면보다 비대면이 더 좋다면 비대면에 대한 상품을 여러분들이 알려주게 되는 거고요. 그러한 것들을 이러한 분들이 알게 되면 이자를 조금이라도 감면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받는 거니까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고마움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 계속 생각해 보면 좋아요. 그쵸?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이 경제적으로 한번 이 기사를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시장 자체가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랑 같이 진짜 이 뭐야 이 매식경을 하는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진짜 나랑 함께하는 친구들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면 꾸준하게 지금 나랑 소통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친구들한테 내가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취업이 다가 아니에요. 취업을 해서 여러분 금방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걸 못 버텨서,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지금도 이직이나 아니면 창업을 하려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취업이 절대 전부가 아니다. 하지만 취업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겪고 하나의 조직 생활을 해보면서 내가 뭔가를 느끼고 나 스스로 성장을 하면서 뭔가를 하고자 취업을 하는 거지, 취업을 하고 못하고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건 정말 제가 봤을 때 1%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살아있는 경제를 보고 빨리빨리,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조금 남들보다 먼저 갖고 가는 게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취업을 지금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하지만 이러한 것도 여러분들 아르바이트를 하든 아니면 요즘에 창업이나 이제 그런 거 지원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 거 진짜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면은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도전이고 변화고 혁신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새로운 한 주 힘차게 시작하고, 지금 면접 영상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시고 질문들은 항상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매식경 잘 시청해줬으면, 자, 한번 본인 스스로 요약 한번 해봐요. 그래서 꾸준하게 그러한 친구들이 얼마가 있는지 제가 한번 보고 같이 도와줄 게 있으면 뭐가 있는지 나도 한번 생각을 해볼 테니까, 오늘 영상 보고 가장 기억 남는 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요약한 내용들 짤막하게 한번 남겨봅시다. 자, 오늘도 화이팅!